그다음에 좀 털고 가고 싶어요. 네. 저는 사람이 가장 태어나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가는 거는 억울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저기서 이광재하면 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광재하면 뇌물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좀 팩트를 알고 있거든요. 네. 되게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한 번도 변명이나 어떤 방어를 안 하셨는지. 특히 박연차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판에서 좀 솔직하게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재판이 어떤 거였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박연차 회장에게 그냥 뇌물 받고 감옥 갔다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변호인이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셨죠. 박범계 변호사하고 현재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스토리 편하게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뇌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부터. 안 먹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광재 의원님 하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먹칠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광재 의원님이 단 한 번도 말을 안 했대요. 그동안 아꼈는데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박연차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게 되는 그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적주기에 제가 길목에 있었던 사건인데 MB 정부 시절인 그렇죠. 거죠. 광우병 우리가 시위가 있고 난 다음에 네. 결국 노무현 주기가 시작된 거죠. 네. 그때 2008년도 퇴임 직후에 저희 강원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님이 휴가를 오셨어요. 그때 정상훈 비서관이 왔어요. 큰일 났다. 이 MB 정권에서 이쪽을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서서히 이제 그 압박이 시작되는 걸 저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재판이 됐는데 먼저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박연차로부터 몇 차례 한 10억 원 넘은 돈을 거절한 게 재판장이 확인됐어요. 제가 검찰에 가보니까 네네. 이건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고 타겟은 노무현 대통령이지 아. 진실 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박범계 변호사가 저한테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예. 야, 저 친구잖아요. 야, 재판 끝났다 이거. 이제 무죄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광철 비서관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네. 다른 사람 면회 갔다가 네. 이게 검찰하고 박연차에서 나의 저걸 하면은 딜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네네. 라고 해서 저의 변호를 해주겠다고 해서 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1심에서 절반 유죄, 절반 무죄가 났습니다. 오. 근데 그때 제가 강원도에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박연차 회장이 재판부에 출두하겠다고 법정에 나오겠다고 오히려 했어요. 법정에서 자기가 증언하겠다. 증언하겠다고 네.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검사가 몰랐어요. 예. 제가 만약에 박연차 회장이 다시 나와서 또 돈을 줬다 그러면 내가 운명으로 알고 내가 그만두겠다. 불러달라. 네. 이때 검찰이 알게 됐어요. 예. 저는 그때 처음 놀랐는데 검찰이 박연차의 그 법정 출두를 반대한다. 이상하네요. 돈 준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다는데 검찰이 반대를 한다. 충분히 뭐냐면 1심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심에 줬다고 얘기하는 이제 번복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출두 반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정말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강원도지사 당선됐는데 이걸 풀어줘라. 네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 이거 판사의 재량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 박연차 회장을 결국은 2심에서 증인 채택을 안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예요.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랑 노예위증이랑. 너무 비슷한 사건이네요. 그때도 2010년 그러면 지방선거 당선되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서죠. 네. 시기도 굉장히 맞물리는 것도 많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죄난 거 한명식 총리는 그 의자가 가져갔잖아요 돈을. 예. 저 같은 경우에 옷장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장한테 물어봐라. 아, 옷장에다가 놓고 넣었는데, 갔다는 그 검찰이 공소장에는 옷장에 놓고 갔다로 돼 있어요? 거기 옷장에 놓고 갔다. 예. 내가 가져가는 건 못 봤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옷장한테 물어봐라. 옷장이 왜 나한테 꿀꺽 그랬나? 물어보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친노 즉위구에
타겟이었군요. MB 시절에 검사들이 참 그리고 나서 더 저를 슬프게 했던 거는 갑자기 그 엄경 그 MB 사장이 네네네.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네. 강원도에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아니 강원도민 중에 동계올림픽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민이라면 당연히 그러다가 찾아가야죠. 혹시 엄경 씨를 후보로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점점 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계속 대법원 재판 빨리 하라는 게 신문 검색해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춘선 개통식을 하는데 네. 그 이명박 네. MB가 나타났죠. 네. 대통령 행사인데 나타났는데 갑자기 경춘선 개통식에 민간인 엄기영 씨가 나타난 거예요. 맨 앞줄에. MD 옆에 것도. 맨 앞줄에 나타난 거 보고 이거는 그 곧 재판이 되겠구나. 보통 동계올림픽 유치가 한참 있었기 때문에 그 6월달 이후 유치 이후에 사실 재판을 내도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1월 하순에 되니까 그 경춘선 개통식 얼마 후에 바로 대법원 재판이 열리더라고요. 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왔죠. 그게 저한테 기나긴 한 9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그렇게 됐던 건가요? 그렇죠. 9년의 세월을 정말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자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화장실에 갔는데 입안에 정말 피가 하나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꽉 물고 자니까 이가 깨지고 그런 거죠. 분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한국에 살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외국으로 떠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긴 시간 그렇게 보냈던 거고 또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제가 지켜드리도 못했는데 뭐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박연차 이때 그 법정에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1심의 재판장이 홍승면, 2심의 재판장이 이태종인데 다 모두 다 사법농단 판사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정치 판결을 했던 사법농단 판사에 들어가 있고 항소심 재판은 이태종. 항소심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하셨을 거예요. 항소심에서 결국은 박연차를 안 부르고 그렇죠. 그게 항소심이었나요? 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네, 나오고 그래서 항소를 그래서 했더니 재판에서 어쨌든 절반 무죄가 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의심할 만한 그렇죠, 충분한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박연차 회장이 자기가 법정에 출두하겠다라고 그건 했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안 받고 검찰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출두 반대. 음. 그래서 이런 재판이 어디냐? 자신 있으면 불러줘라 박연. 그럼요. 예. 근데 많은 분들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 저도 오해했습니다. 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왜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미안하게 되네요. 오해했던 거 그런 말씀인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런 억울한 게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당 지지자들이 욕하는 소리도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광재 하면 뇌물 이런. 근데 뭐 야당의 시절 저는 그 뒤에 뭐 박범계 제 친구 출판 기념회 한 것도 나중에 다 재판에 회부되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봉쇄하는 거죠. 남한테 피해가 될까봐 나타나지 그렇죠.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지켜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뭐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굳이 일일이 항변하고 뭐 해명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제가 뭐 필요도 못 느끼셨고 우울감, 좌절감, 그러니까 제가 절망감이 있었을 것 한 같아요. 2년 동안 우리나라 떠나 살았던 거죠.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참 죄스럽고 지키지 못해서 억울하고 그런데도 참. 네,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권영숙 여사님하고 봉화마을에 머물렀죠. 몇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는 박석 그 모금 운동하고 내가 노 대통령 가시는 거를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묘역이라도 하나 완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다 먹고 잤죠. 먹고 네. 자고 박석 모금하고 누구보다도 권양순 여사님이 우리 이광재 의원님을 아들같이 아끼세요. 저는 알아요. 네, 저는 그렇죠. 이광재 의원님은 제가 그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양숙 여사님이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예,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뭐 그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돼서 이제 부산에 우리 변호인에 나오는 그 아파트 있죠. 거기 갔었어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네. 눈물 날라고 하니까. 근데 갔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삼익 비치 아파트에 광안리에 네. 딱 갔는데 공구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구가 이렇게 많이 나? 아 이거요. 내가 전등고치라고 했더니까 저렇게 공구를 한 세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저 한 번 쓴 거예요. 한번 쓰려고. 아니 진짜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 가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을 제가 못 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시민단체 대표가 됐거든요. 우리 이광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알아요. 이광재 의원님이 한명숙 전 총리랑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의 핵심들 죽이기에 앞장섰을 때 얼마나 큰 희생을 당했는지 알고 있는데 돈을 옷장에 넣고 나왔는데도 그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의원님? 결국은 유죄가 났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몇 년이 이렇게 그쪽 검찰에서 선고를 한 거예요? 그때 결국은 그 절반이 됐기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네. 얼마 안 살고. 네. 최종심까지 나온 어쨌든 것은 유죄를 때리는 게 걔네들은 그렇죠, 목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그 2008년 되면서부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 강원랜드 우리 강원도 출신 중에 산하 기관에 간 사람들 뭐 강원랜드, 석탄공사, 석유공사 전부 다 그 조사를 했고 구속시키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왜 민간인 총리실 김종익 네. 그분 아시잖아요. 그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북한산을 걷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 제가 김종익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따로 헤어졌는데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본인은 그 조그만 큰 은행의 자회사의 네. 사장인데 자기를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는가라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강원도 평창이라서 나하고 무슨 연이 있는 거. 아, 그게 또 그래 거기 강원도 평창이라는 이유. 나중에 보니까 그 조의금이나 이런 거 사장이니까 다, 네. 그거를 10만 원짜리 일일이 전 몇백만한테 전화를 해가 다 확인한 게 결국엔 저한테 돈 준가를 찾아내려고. 요즘에 조국의 시간 보면 검찰의 그 악랄함 무도함이 MB 정부 시작하자마자 이 노무현 대통령 지우고 그들이 말하는 친노 일당들을 치기 위해서. 근데 국민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야, 말도 안 돼. 그래도 받았으니까 사법부가 판단해. 친노 일당들을 치기 위해서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명박 정부와 그 검찰들이 지금 말씀하신 한명수 총리와 우리 이광재 친노 세력을 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살짝 오해했던 건 뭐냐면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걸 그때도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어떻게 하다가 돈이 들어왔고 알고는 있었겠지. 직접 안 받았다도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서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법부까지도 그 검찰들과 공조 내지는 묵인하면서 MB정부가 농단을 했던 거예요. 저도 지금 반성하는 게 검찰은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광재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한명수 총리나 이광재 의원님 그래도 측근을 통해서나 나중에 누가 그거를 옷장이나 의자에서 가져갔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사법부가 저렇게 실형을 때릴까 싶었어요. 저는 근데 드러나 보니까 제가 보면 우리 진영 안에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 더 털어내고 싶거나 그냥 친노 패족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노무현을 언론은 뭐 망가뜨린 게 이광재다. 난리를 쳤고 언론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묻으면서 그 분노를 이광재 아니죠. 막 이 측근들한테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그런 게 있어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잘 못 모신 건 또 맞잖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이광재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9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조국 장관님도 당했던 거 조국의 시간이 지금 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광재 의원님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저는 그 처음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 보고 그 저의 느낌이죠. 딱 느낌인데 당해봤으니까. 아 저거는
저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심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건 내가 볼 때는 라이벌 죽이기다. 그 조국 장관이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마 계속했으면 이쪽에 대통령 후보가 될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건 틀림없잖아요. 네. 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제 국회에서 답변 태도를 보면서 그 어쨌든 현 정부가 준 칼날 아니야, 사장의 칼날을 그렇죠. 가지고 예, 예. 거꾸로 그걸 뭐냐면 임명권자의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칼날을 하는 건 저거는 대통령 나가려고 저런 일을 하는 거다. 네. 보통 저렇게 안 한다. 반드시 사전 상의를 하거든요. 교감이 근데 있었다. 저런 걸 보고서 제가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 동료 의원들한테 최재형 감사원장 저 대통령 선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설마 근데 그 윤석열 씨는 저 대통령 선거 나올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보고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 당해보면 알아. 예. 어쨌든 우리가 참 오해 하나는 박연차 게이트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친노 어떤 패족 만들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모든 분들을 범죄자 만들어서 다시는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철저한 공작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많은 저도 한때는 좀 오해했었거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요, 뭐 제가 어쨌든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또 좀 불편하지만 또 하나하나 털고 가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들도 제가 읽어보니까요. 당해보니까 알겠다. 뭐 이제 직접 들으니까 오해 부분이 많이 풀린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